대선 후보를 꼽는 전국 순회 경선이 대전 충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4.8%,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첫 개표 결과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연쇄살인 혐의의 강윤성이 두고 달아난 렌터카에 범행 도구인 절단기와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발견하고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40여 명이 권고된 냉장 보관 기간을 넘긴 백신을 맞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재접종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북 영덕의 한 전통시장에서 새벽에 불이 나 점포 48곳이 불에 탔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물품을 많이 들여놓은 탓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충남의 첫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흐름을 좌우할 수 있어 각 후보 측은 어느 것보다 공을 들여왔죠. 월말에 있을 최대 승부처 호남에서 유권자들의 전략적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대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개표 결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네, 대전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첫 경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첫 순회 경선의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수인 54.8%를 득표해 27.4%를 기록한 2위 이낙연 후보의 더블 스코어로 앞섰습니다. 결과 발표 후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에 집중해 원팀이 되겠다며 본선에서의 승리에 초점을 맞췄고, 이낙연 후보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역전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은 과반을 넘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오늘 결과로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3위는 정세균 후보, 4위는 추미애 후보, 5위와 6위는 각각 박용진,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6 후보는 내일 2만 3천여 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있는 세종 충북 경선을 치릅니다. 코로나 탓에 현장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합동 연설의 현장 분위기도 많이 달랐습니다.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후보 측에서도 후보 포함 2명만 현장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진도 선착순으로 출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의 연설 후에도 큰 박수나 구호는 없었습니다. 1000여 명의 현장 투표자들도 오후 1시부터 거리 두기를 하며 투표를 했습니다. 이마저도 다음 주 대구, 경북 경선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결과 보신 대로 오늘 민주당 첫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대세론의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경선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본선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 후보들의 검증 공세에 맞서서 대세론을 펼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아직 10번의 지역 경선이 더 남아있다는 점에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개표 결과의 의미와 향후 경선 전망은 조정린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충남 지역 투표자 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2만 5,500여 명으로 적은 규모지만 향후 경선의 판세를 좌우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세론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선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 본선 경쟁력,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구냐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2위에 그쳤지만 조직표를 결집하면 역전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지사 찬스, 무료 변론 의혹 등 검증 공세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보가 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등 3위 이하 후보들도 모두 안주를 다짐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세론 확산을 막기 위한 후보 간 합종연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 경선에는 국민과 일반 당원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세 차례의 슈퍼위크가 있는데 특히 충청권 표심을 포함해 약 70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슈퍼위크 투표 결과는 호남을 비롯한 남은 권역의 승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 10월 10일 본경선 마지막 날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1, 2위 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결선 투표 없이 후보직을 확정짓겠다는 목표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이 17년 전 제주도에 밭을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6명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했었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2004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약 600평 규모 밭을 매입합니다. 인근 온천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바다와 산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삼방산 이렇게 옆에 끼고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하는 그런 데로 괜찮은 지역. 주변들로 하면 전원주택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시 미국 유학 중이어서 부친의 토지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부친이 관계기관의 처분에 따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윤희숙 의원과 엮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이유가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몰랐다며 어물쩡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고 신동근 의원은 윤희숙 의원을 언급하며 윤 의원의 사퇴가 처리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던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측은 생트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어젯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 부부가 전화를 한 날짜와 횟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 부부가 청부 고발을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수사자료 유출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추 전 장관에게 자료를 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추 전 장관 SNS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백현상 기자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서입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와 전화를 나눈 날짜와 횟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한 횟수까지 들어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달 평균 100회 이상 통화를 한 것은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이 청부 고발 모의 흔적을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시 주요 사건 수사를 하고 있어 보고차 윤 전 총장에게 전화를 했고 부인 김건희 씨에게는 총장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자료인 징계 의결서를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며 추 전 장관에게 자료를 준 공범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청부 고발 의혹에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듯 유출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징계 의결서를 삭제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연쇄 살해를 한 강윤성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수사는 또 있었습니다. 강윤성이 지난달 28일 서울역에 놓고 도망간 렌터카에는 절단기와 흉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아침 9시 20분쯤 강윤성의 렌트카를 발견한 경찰이 트렁크 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잠시 후 강윤성이 경찰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하더니 반대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경찰이 코앞에서 강윤성을 놓치는 순간입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중요 증거물인 절단기와 흉기가 있었는데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A씨가 나중에 트렁크에서 발견해 신고한 이후에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고 자살 의심자로 신고된 상태라 차를 수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돌려보내고 18시간 뒤 강윤성은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역에서 검거를 했다면 제2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렌트카에서 흉기를 수색하고 찾아낼 수 있었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앞서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끄는 뒤 집으로 출동했지만 영장이 없어 집안을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첫 번째 희생자 시신이 있었는데 경찰이 당시 시신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여성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부와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전자발찌를 끊으면 즉각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와 그 해결책에 맞춰봤습니다. 강윤성이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것은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강윤성은 3시간 뒤 심야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강윤성이 20여 분 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통화만 간단히 하곤 조사를 뒤로 미뤘습니다. 강윤성의 범죄를 발견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강윤성은 다음 날 저녁 5시 반쯤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갖다 주라니까 그냥 그 안에 가서 골라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고른 거야. 경찰은 당시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법무부로부터 전과 14범이고 성범죄도 2차례 저지른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이틀 동안 강윤성의 집을 5차례 찾아간 경찰. 집안의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이 있었는데 5번 모두 문 앞에서만 서성거리다 빈손 철수했습니다. 강윤성은 전자발찌 훼손 35시간 뒤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2차 살해 5시간 뒤 강윤성이 자수할 때까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의 늦은 대처로 체포영장조차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신속대응팀을 신설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수상 위반자에 대해 심야 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로 범죄자를 통제하는 것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주고 잘못된 행동 습관도 바꿔주는 그걸 갖다 같이 결합해가지고. 뉴스7 포커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0일째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달 중순에 정점에 이른 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돼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뮤 변이가 유입됐는데 아직까지 전염력 같은 구체적인 특성은 알려진 게 없어 돌발 변수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뮤 변이 감염자가 3명 확인됐습니다. 모두 해외 입국 사례로 멕시코와 미국, 콜롬비아에서 입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에서 3건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지역 발생 건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초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후 일본을 포함해 39개국으로 퍼진 상태라 이미 국내에도 유입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WHO는 우려 변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로 등록해 연구 중인데 전파력과 치명률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신을 회피하는 남아공발 베타 변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벨기에의 한 요양원에선 뮤 변이 사망자가 7명 나왔는데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돌파 감염이 되게 되면 중증이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역에서의 철저한 발견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에 이어 뮤 변이까지 확인된 가운데 시장과 물류센터, 병원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새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2,300여 명까지 확진자가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리두기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으면서 1차 접종률이 6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접종 사고가 잇따릅니다. 울산,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냉장 보관 기한이 지난 백신을 140여 명에게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백신을 맞으면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대학병원. 지난달 26일과 27일 진행된 예방접종에 냉장 보관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이 사용됐습니다. 냉동 상태의 백신은 냉장고에 해동해 쓰는데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최대 6일까지 넘긴 백신이 1차 접종자 147명에 투여된 겁니다. 현장 확인해가지고 문수항으로 조치를 했고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106명은 연락이 통화가 완료됐고요. 41명께는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부는 응급실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병원 쪽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항체 형성 여부를 알 수 없어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3주 뒤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도 냉장 보관 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이 사용돼 90여 명이 재접종을 받게 됐고 부산 북부의 병원에서도 기한이 지난 백신이 접종되는 등 오접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덕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48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준비했던 물품들이 모두 타버리면서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점포들이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5일장을 맞아 준비해둔 물건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북 영덕시장에 불길이 시작된 것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불길은 한 점포의 냉각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어나서 나오니까 그 불이 났더라고, 냉각기에. 석이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불길은 2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6시쯤 꺼졌지만 하마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영덕시장 안에 있는 점포 78개 가운데 48곳이 모두 불에 탔고 연기를 마신 인근 주민 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상인들이 준비했던 상품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식 신났고 주문받아가 여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물건도 많이 사여놓은 게 다 타고 마린고기도 있고 장어 말라놓은 거. 일부 상인들은 불길이 번지는데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전혀 안 터졌어요. 그래도 그것만 작동만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불이 어느 정도는 잡혔을 거잖아.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 현장 합동 감식을 벌여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곰팡이가 대거 발견되고 혹파리가 계속 나와 입주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는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큰돈을 들여 내 집을 마련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된 인천 검단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붙박이 가구를 분리해보니 하얗게 곰팡이가 올라와 있고 나무 가구 틈새에 혹파리가 번식해 집안 곳곳에는 파리 사체가 쌓였습니다.
곰팡이가 드실드실한 이 집에 들어와 살기는 아이들 기관지 건강이 이게 분명히 안 좋다고. 랩핑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주방 선반 뒷면을 이렇게 내시경 카메라로 비춰봤더니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시공사 측이 1000세대 넘게 혹파리 방역 조치를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140세대가 2차 방역을 요구했습니다. 160세대는 곰팡이가 발생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친환경 가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습기에 노출되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며 방역 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가구 전면 교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몇 억씩을 사면서 이런 가구들을 우리가 곰팡이나 벌레를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이거를 왜 우리가 떠안고 살아야 되며. 국토교통부도 민원이 제기되자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 빈소에는 많은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진상 규명과 사태 해결에 책임이 있는 여권 주자들과 지도부는 아직까지 애도 성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야권 주자들은 택배 노조원들의 무리한 요구에 고통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한 택배 대리점주를 잇따라 애도했습니다. 가비된 민노총의 횡포, 강성노조를 수술해야 한다는 성토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왜 노조가 개혁되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숨진 점주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나서긴커녕 애도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엔 대책 마련을 다짐하며 홍영길 대표가 현장 체험까지 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선선해도 땀이 많이 나고 힘드네요. 양경수 위원장이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되자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월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등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 100만 명에 달하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을의 아픔을 보듬겠다며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들더니 왜 민노총의 갑질엔 침묵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동안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들의 노동 환경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지만 택배 대리점들의 고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40대 가장인 택배 대리점주가 새 아이를 남겨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이었는지 취재우특에서 신유만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네,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의 사연을 전국부 신유만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리점주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택배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 택배업은 택배사 원청이 대리점주에게 하청을 주고 그 대리점주가 또 택배 기사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구조입니다. 대리점주들은 이 노조원들을 비롯한 택배 기사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도 돈을 내야 되니까 양쪽에 끼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숨진 대리점주는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까? 예, 대리점주의 유서를 보면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CJ 대리점 연합 측에 따르면 단체 카톡방에서 수시로 조롱과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을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고인은 가족까지 동원해가면서 밤낮으로 택배를 날랐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었겠죠. 비노조 택배 기사들이 이 고인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민노총 기사들이 점주를 도와주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협박 내용도 있고요. 내가 건달 출신이다.
집 앞이니까 당장 나와라 등등 그런 문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숨진 점주와 택배 기사들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겁니까? 고인은 택배 기사 출신이었습니다. 2013년에 대리점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월에 일부 기사들이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가입하면서 이 모든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분구 문제입니다. 고인이 담당하던 택배 배송 구역을 2개로 잘라서 나눠 먹자는 얘기입니다. 이권이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이죠. 또 수수료 문제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라는 게 지점마다 운영 상황에 따라서 또 수치가 상이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권을 무기로 대리점주를 압박하는 일이 김포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많은 대리점과 노조들의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파업과 태업을 할 테니 자신 있으면 오고 아니면 접으라는데 이번 대리점주의 죽음에 대해서 택배 노조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일부 조합원들이 고인에 대해서 괴롭힌 것은 인정한다. 인정은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고인을 점주 자리에서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심으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원청의 책임도 탓하는 겁니까? 하지만 노조원들만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더 힘내서 대리점을 차지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인을 내쫓으려 한 것은 원청이라고 발표했었는데 이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팩트가 되겠습니다. 또 노조는 이 고인이 생전에 4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리고 집까지 판 상황이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는데 유족들도 이 노조의 기자회견이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폐륜적인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 한 줄 톡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인의 유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빠가 멀리서 지켜볼게. 로 하겠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시집 장가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빠는 마지막까지 부족하구나. 집단의 힘으로 가해진 폭력에 새 자녀를 둔 아빠는 삶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애플이 관련 사업을 두고 국내 기업인 LG와 SK가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주가가 뛰었습니다. 올해 초 국내 자동차 기업의 애플과 협력설이 돌았다가 무산되면서 증시가 한번 출렁인 적이 있어 변동성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럼 국내 기업이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중인 애플. Not only for self-driving cars, but also the electrification piece. Plus, you have ride sharing on top of this. 한 외신은 지난주 애플이 애플카 논의를 위해 지난달 LG전자와 SK그룹과 접촉한 데 이어 최근 일본 도요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애플카 TF를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직후 LG전자와 LG 이노텍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LG그룹은 휴대폰 사업을 접는 대신 자동차 부품 사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올 초 불거졌던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협력설 때보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로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지만 LG나 SK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차량 사업부가 출범을 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최고의 품질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놓기 힘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일본 도요타 등 다른 기업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여 성사 가능성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다른 주에서도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는데 백악관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인 백악관 대변인과 남성 기자가 설전을 주고받는 일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연일 비판합니다. It just seems, I know this sounds ridiculous, almost un-American.
성폭행을 당해도 낙태를 못하게 한 건 선택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백악관 브리핑 때 남성 출입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자 젠사키 대변인이 응수합니다. Why does the president support abortion when his own Catholic faith teaches abortion is morally wrong? He believes that it's a woman's right. 태아는 누가 보호하냐는 질문에는 거세게 반박합니다. I know you've never faced those choices, nor have you ever been pregnant, but for women out there who have faced those choices, this is an incredibly difficult thing.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주들은 텍사스주를 따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At least 12 other states have enacted bans early in pregnancy, but all of those laws have been blocked from going into effect. 낙태 금지법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리즈 위더스푼, 에이미 슈머 등 할리우드의 여성 스타들은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해시태그를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김웅은 왜 침묵하나입니다. 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의원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예. 근데 이 의혹에서 김웅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예,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이번 의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검사 출신이자 2019년 4월 당시 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로부터 받은 여권 정치인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윤 후보 측과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손중성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반면 김웅 의원은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낸 입장문에서는 정보 제공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전달받은 대화창을 모두 지웠다,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것을 김웅 의원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을 바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이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예. 홍 기자, 혹시 김웅 의원하고 오늘 통화해봤습니까? 네, 오늘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네. 응답이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2일 입장문을 마지막으로 이 기자들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 대신 이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의원님이 총선 이후 휴대폰을 바꿔서 당시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후속 보도가 나오면 그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만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당이야 물론이고요. 근데 야당 경쟁 후보들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예,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윤 후보를 향해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했고, 이재명 캠프 안민석 단장도 검찰 쿠데타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또 야당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대응하는 방식이 딱하다고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직을 사퇴할 건지 답하라고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김웅 의원이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논란을 낳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유승민 후보는 김웅 의원에게 최대한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김 의원이 처음부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입장을 냈어야 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찾아보시고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걸 좀 해명제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김웅은 왜 침묵하나의 느낌표는 흔들리는 나사못이 만든 빈틈으로 하겠습니다. 이 검사 시절 발간한 책 검사내전에서 김 의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작은 나사못 역할을 하겠다는 선배 검사의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침묵이 길어져서 이 의혹이 계속 커지면 작은 나사못 하나가 큰 배의 진로를 완전히 바꿨다는 후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홍준표가 봉하를 찾은 이유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였죠.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는데 그 정치적 의미가 뭐냐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홍 후보는 본인과 노 전 대통령 공통점을 꼽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무현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소탈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좀 외연을 좀 넓혀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칩니다. 하지만 야권 후보 대상으로 물어보면요. 이 홍, 유 두 후보 두세 배씩 지지율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다 보니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이 홍, 유 두 후보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 후보가 봉하마을 방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홍 후보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뇌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등 막말 논란이 있었던 걸 떠올려 보면 지금의 옹호성 발언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아방공지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홍 후보의 여권 지지층을 향한 행보가 좀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권 지지층 호소를 위한 당내 경쟁자 흠집내기가 과도하게 되면 최종 후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홍 후보는 올해만 이 여권 성향 매체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번, 주진우 라이브에 1번 나갔는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영 전 지검장은 본선에서 찍지도 않을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에게 경선 지지표를 기대하는 모양새는 어떻게 보더라도 코미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말지 이런 논란이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선관위죠. 어떤 흐름, 결정이 언제 납니까? 네, 결정은 내일 날 예정인데요.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종이에 이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써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6명이 역선택 방지 제도에 반대, 6명이 또 역선택 방지 제도에 넣는 중재안에 찬성해서 의견이 6대6으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중재안으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와 넣지 않은 여론조사 2개를 합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내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홍준표가 봉화를 찾은 이유의 느낌표는 넥타이색 외에 바뀐 점은?로 하겠습니다. 레드준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빨간색 넥타이를 고수했던 홍 후보. 이번 대선에서는 파란 넥타이, 파란 마스크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색 외에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은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면 본인이 말하는 확장성에 더 설득력이 생길 듯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급 셰프들이 코로나 의료진에게 어머니의 정성과도 같은 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이 따뜻한 정성을 전달하는 일은 작전 수행하듯 이뤄졌습니다. TV조선 서울 푸드 페스티벌 마지막 날 모습을 김하림 기자가 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보온통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는 손길이 바쁩니다. 그냥 도시락을 전달하면 밥이 금방 식을 것 같아 셰프들이 병원 주방을 직접 찾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의료진들 위해서 저희가 출장 뷔페처럼 따뜻하게 준비한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도시락, 미리 준비한 반찬에 따뜻한 밥을 넣어 식사 시간에 맞췄습니다. 혹시나 맛이 변했을까 직접 맛보며 김이상궁도 마다치 않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는 자신의 한식 조리 노하우를 10대 꿈나무들에게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수준도 되게 높기도 하고 날카로운 질문도 많고 이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기회가 돼서 학생들은 수첩 빼곡히 요리 비법을 받아 적습니다. 우상이자 목표인 미슐랭 셰프님의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이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지친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한 끼는 다시 힘을 낼 원천이 됩니다. 한 끼인데 한 끼가 너무 맛있어요. 귀하게 그릇에 담아서 오늘 도시락은 처음 먹어봤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진행된 2021 서울 푸드 페스티벌.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경북 등 거점 병원 7곳과 의료진 3천여 명에게 나눔 도시락이 전달된 뒤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아이의 미소가 그려진 스티커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붙은 가게에선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내어줍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주거나 안경을 맞춰주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이 모임에 작년까지 700여 가게가 참여했는데 올해에만 2천여 곳이 새로 가입했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와중에도 결식 아동을 돕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배로 늘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선한 마음은 전염되듯 착한 가게는 돈으로 혼쭐 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돈줄도 이어지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또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눔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